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도사회 총무부회장 강봉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의료농단 시대 의사로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 의사면허 지키기 이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목부터가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좋은 날에 일요일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한 3,000분 넘게 오셨는데 3,000명 넘는 의사가 모여서 의료농단 시대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얘기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강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끝까지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강의들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농단 시대입니다. 오늘 시작이 의료농단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정부가 2,000명 의대 직원을 확정을 했고 이후에 의정 전면 대치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아마 모든 회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상황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요, 이 2월에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전공의 의대생분들이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사실 비단 이 사건이 지난 2월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 사회는 사실 이미 작년 2023년 11월 2일부터 의대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살리기, 요즘은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지만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로 정부가 이 정권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 경기도사회가 선도적으로 작년 11월 2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의대 증원 반대 및 필수 의료 살리기 의견서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사회는 1년 넘게 벌써 한 13개월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해결은 요원한 게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더군다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은 요즘 많이 알고 계신데요. 특히 기존 개원가나 봉직이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 선배 의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지금 우리 후배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2025년 의대 정원의 문제라고 좀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25년 수능도 끝났고 이제 정시 입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일부 교수님들도 계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요즘 우리 후배들은 피리페라고 부르는데요. 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의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2025년 입학 정원 확대는 이 1번 의료 인력 확충 중에 단 한 가지 꼭지입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요. 일단은 그 외에 다른 이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의료 인력 확충 중에 또 하나가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면서 대학병원이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도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말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지만 사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던 일을 간호사들에게 시키겠다. 소위 PA라 불리는 이런 직종에게 의사의 진료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제 전형
필수 의사제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아마 뒤쪽에서도 제 뒤에 강의에서도 의료 분쟁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또 하나 지금 필수 의료 현장에서 바이탈과들이 많이 더더욱 빠져나오는 이유가 요즘 사법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근거 있게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단순하게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설명 의무, 주의 의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진료 과정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수천만 원 수억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고 있는 그 사법의학의 문제 때문에 바이탈과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 본질을 없애고 단순히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말을 하면서 형사 처벌을 완화시켜 주겠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은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이게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이 의료사고 특례,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부분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의학적 판단이 없는 경우는, 그리고 환자가 조정이나 중재에 참여를 거부를 하면 이런 특례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지금도 사고가 나더라도, 환자가 문제가 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의학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그 의료 현장을 망가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형사처벌에도 전혀 특례가 없으면서 배상만 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책임보험 강제와 의무보험 강제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치의 문제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저수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저수가 협상을 한 내용 자체에서도 일부를 선별을 해서 자기들이 마음껏 일부는 올려주고 일부는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상이나 검체 검사는 보상이 많다고 낮추겠다, 깎겠다라고까지 최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합진료금지, 비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할 수 없겠다. 마치 비급여를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싸움은 자꾸 이게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이고 미래세대 의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생 전공의들이 당사자이고 우리 기존 의사들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부 의료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무관심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부가 지금 진행하는 정책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단 의대 정원 확대, 그러니까 의대생 전공의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료 현장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진료 면허권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니라 경기도 의사는 이게 필수 의료 말살 패키지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정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했고, 의대생도 동맹휴학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의대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집단 연가도 불허하겠다, 또 각종 명령을 남발하면서 이제까지 이 상황이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로 경기도사회로도 이런 걸 보냈습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고, 의료기관을 상대로는 전공의 선생님들 상대로 사직서 소리 금지 명령을 했고, 실제로 지난 2월에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대학병원에다가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겠다라면서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했고, 실제로 당시에 이 사직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을 하던 병원을 대상으로도, 그러니까 개인 의원을 대상으로도 실사를 나가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을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에게는 휴학의 자유도 없다. 집단 휴학은 허용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휴학이 승인이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희는 끝까지 우리의 이제는 의사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돼버렸고 노예로서는 살지 못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딱 이랬습니다. 의사 면허, 오늘은 면허를 얘기를 하니까요. 의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의사의 면허가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사들의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종 명령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인식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10월에도 수시로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의사는 부족한데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들은 연봉 6억을 줘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돈벌이를 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면허의 얘기니까요. 그 면허가 정말 우리의 독점적 권한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공격들이 많으니 제가 이제 면허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란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 허가하는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그런 행위를 면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이런 면허를 행정기관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위험한 일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은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또는 타인, 결국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면허 제도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그 허가받은 사람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는 게 면허입니다. 그래서 면허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그런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는 거고 이게 이런 면허 제도라는 게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료기사도 있고요. 우리 많이 다니는 운전 면허도 자동차를 비숙련자가 아무나 운전하게 할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도 면허로 관리를 하고 그의 확유 심지어는 보고조리 기능사라는 것도 면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아무나 조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면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자격이지 의사들의 독점권을 위한 그런 자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의료계내에서도 의사 면허를 변호사 자격과 얘기를 하는데요. 변호사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론 변호사법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런 무자격자가 특정 행위를 더더구나 이걸 하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서는 이걸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격증은 그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법률 지식을 찾아보고 어떤 상담하고 조언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행위를 누가 지인이라고 조언을 하고 이 사람을 수술을 해주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면허와 자격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법에도 의료법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돼 있고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격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의는 자격이기 때문에 77조에 별도로 나왔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료농단 사태에서 싸움이 우리의 면허권을 가지고 싸운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싸우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프레임 이론에서 진실과 무관하게 어떤 프레임을 언론이 보여주고 힘을 갖고 있는 정치권자들이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대중에게 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싸움은 우리 후배들이 싸우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에 대한 반대에 대한 싸움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의사의 면허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게 면허제도의 근간이다. 이거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가 국민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희는 꾸준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의사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안타깝게도 이거를 자꾸 의사 면허의 독점권, 기득권, 돈의 문제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싸우려면 우리가 지금의 싸움은 우리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꾸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걸 하고 나서 망한다, 뭐 교육이 된다 안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이 면허권의 근간인 국민의 생명이 위험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꾸준하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일부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들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허울 좋은 전문의 중심병원이라고 하면서 간호법을 통과를 시켰고 PA들에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던 일들, 결국 의사가 하던 일들을 간호사들한테 주는 일들은 우리의 단순하게 그 병원의 무슨 현실, 병원의 경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면 당장 지금 교수님들의 업무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우리의 면허제도의 근간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이런 면허제도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의사 면허를 간호사들에게 주는 게 과연 면허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의사로서 우리 면허를 그렇게 주는 게 국민 건강에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끝까지 싸워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레임의 입장에서도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 개혁 대상은 뭔가 지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떠한 문제들 정부가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으니 이거를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은 의사들이고 그래서 의사들의 독점권을 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아니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면허권 자체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의료농단이라는 얘기를 경기도사회가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저희는 끝까지 의료농단,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한 1년 정도 떠들었더니 요즘은 의료농단이라는 표현이 의료계 전반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나오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큰 프레임을 가지고도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한번 싸워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우리가 얘기하는 면허취소법에 있습니다. 면허취소법은 제8조 의료법 8조에 금교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한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한자, 아니면 또는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면허 결격 사유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 65조가 면허 취소 규정입니다. 이건 8조는 결격 사유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다 취소되는 건 아니었는데, 보시면 65조 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약간의 일부에 이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재량권의 부분이라는 게 뒤에도 좀 예를 들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중에 이 결격 사유의 부분들은 면허취소법과 연관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행 규정으로 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든 어떠한 범죄든지 간에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당연히 취소가 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허취소법의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다만 이거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법의 시행일은 2023년 11월 20일이지만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런 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뭐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겠더라도 이 범죄가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있는 범죄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고가 되더라도 이거는 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이것 때문에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65조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서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268조가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의료 분쟁이 생겨서 처벌을 받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환자가 다치면 치상, 그리고 환자가 사망을 하면 치사죠. 그래서 이 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저 면허취소법이 나왔을 때 심지어 당시에 그 변호사를 포함해서 의협집행부 기타 등등 여러분들께서 의료계 내에서 무슨 말을 했냐, 면허취소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제외가 됐으니 의료 현장에는 큰 지장이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와 비슷한 조건이가 되니까 우리가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에 회의 자리에서도 있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합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법 하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다른 죄가 같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거를 같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뒤에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허취소법 당시에 이렇게 운전면허나 집회 같은 것도 못하게 되는 의사들에 대한 기본권을 말살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법이다라고 경기도의사에는 계속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현실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알려드려서 작년에 그 간호법 직전에는 그나마 의료계 내에서 그 면허취소법에 대해 좀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긴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은 사실상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지금 지나니까 말씀드리지만 간호법 지금 다시 통과가 됐지만 당시에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반대 비대위를 의료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당시에는 그냥 그게 폐기가 됐었죠. 통과된 법이. 근데 그 당시에도 경기도의사에는 간호법도 중요하지만 면허취소법도 같이 이렇게 거부권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된다, 계속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 현실론을 얘기를 하면서 간호법이라도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받으려면 면허취소법은 그냥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총선이 끝나서 국회가 바뀌면 면허취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받았다라고 하면은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총선이 끝나고 지금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경기도사회는 그래서 당시에 면허취소법을 강행한 주범 중에 하나가 당시에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춘숙 의원입니다. 이 정춘숙 의원이 지역구가 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춘숙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굉장히 이제 친밀했고요. 당시에 뭐 거의 재선한다, 추가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한 의사 면허 취소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 이런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악법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현수막 길거리 투쟁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420일을 했습니다. 420일을 했고 그 결과 이 정춘숙 의원이 용인에서 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공천을 탈락을 당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법은 못 막았지만 이렇게 잘못된 법을 정치인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사무실 앞에서 420일째 집회를 했고 지난 5월 1일에 올 5월 1일에 이 집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후배들의 싸움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끝까지 책임을 믿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 저희 회장님은 또 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무혐의가 났는데 또 검찰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런 거 굴하지 않고 싸울 거고요. 근데 이제 의료 분쟁에서 아까 제가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경합범을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전 사례입니다. 사실 지금 면허취소법이 아니라 이전 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전 법에도 이렇습니다. 대장내시경 천공 사건입니다. 대장내시경 천공을 됐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하이폭식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이 당했는데요. 이 와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전원한 시간이 2시 40분 경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전원 시간을 그보다 앞당긴 2시 30분으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앞당겨서 기재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벼운 부실기 기재가 아니라 허위 기재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가 된 허위 기재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징역에 3분인데요. 2분은 징역 6개월, 1분은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전 법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발을 당했지만 그 와중에 사소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하나 문제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분은 지금 면허 취소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해서 또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면허취소법이 되기 전에도 단순히 그런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한다는 게 우리 회원분들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사가 제일 많을 테니까 실사 부분들에서도 요즘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를 하시면 다들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이렇게 처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과 비율에 따라서 최대 10개월까지 면허 정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면허 정지만 되고 취소는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쉬지 뭐 이러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싸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그러려는 변호사비도 아깝고 굳이 스트레스 받느니 한 달 그냥 여행 다녀와 이런 조언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16년 12월부터 그 허위 청구를 했다고 이분이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하시면서 중간에 약간 그런 그 미용 부분을 같이 진료했는데 미용 진료하는 분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다. 보시면 한 명에 대한 보험료가 1,11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근데 합치니까 1,400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라고 해서 고발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그 이 표에 따르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한 3%, 한 3개월 많으면 2, 3개월 면허 요렇게만 보시고 크게 대처를 안 하신 겁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형법상 이게 사기죄거든요. 형법상 사기죄 1200만 원이면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원래 사기가. 근데 저희가 그냥 저런 표가 있으니 뭐 한두 달 쉬지 뭐라고 보시면서 크게 대응을 그러니까 강력 대응을 안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이 1200만 원 때문에 지난 올 8월 10일에 면허 취소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내에서 개업한 지 15년 되신 선생님이신데요. 딱 1200만 원 때문에 면허 취소를 당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이거는 면허 취소법 전에도 있던 일이었는데 이 면허 취소법 이후에 이런 게 더 많아진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도 들어온 민원입니다. 면허 취소법 이후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거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참 억울한 사건인데요. 시간 때문에 사건은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환자로부터 환자가 굉장하게 이 진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 와중에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서 이 환자와 송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이 환자가 이 본인의 개인정보, 진료 기록을 수사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거를 문제를 삼았고 그것 때문에 검찰로 송치될 것 같고 벌금형을 받을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시는데 과연 이러면 면허 정지나 면허나 실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즘 더더군다나 면허 취소법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도 뭐 이 사건 자체도 잘 싸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이 사건 자체가 면허 취소법 전에 이 저지른 범죄인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답은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도 뭐 친구가 변호사에서 친구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고 있는데 면허에 대한 거는 변호사도 모르겠다라면서 저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듣는 선생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조입니다. 면허 정지는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까 처음 얘기 드렸듯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재량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다행히 자격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각 사례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중에 또 하나 아까 실사 얘기를 드려서 또 하나는 실사를 받으시면 전공이나 의대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기존 선생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3중 처벌, 5중 처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청구가 있으면 환수가 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의료기관 업무 정지가 나오고 의료기관 업무 정지를 받기 싫으면 일정 부분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로 사기죄로 고발이 되고 그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이후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의료인 면허정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표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끝나고 업무정지는 과태료로 뭐 한 1억 정도로 막으셨고 그리고 사기죄로 뭐 해서 벌금 한 변호사비 쓰고 벌금 한 80만 원으로 막았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면허정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1항 7조. 1항 7조는 뭐냐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자격 청분을 받은 경우에서는 자격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개설자가 이걸로 면허정지를 받으면요. 그 전에 업무정지는 과태료로 막았고 의료기관 의료업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걸로 2주 이후에 면허정지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은 다시 일을 못합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저희가 5중 처벌, 6중 처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여기에 크게 목소리 안 내고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서 이런 것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면허 취소의 경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록에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있고 행정처분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 4조 사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주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용품을 사용해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면 면허 취소인데
중대한 위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펙션만 생겨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에 그거 자체로도 면허 정지 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보시면 많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뭐 비급여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게 뭐 관행적으로 약간 뭐 니들만 바꿔서 쓰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걸 뭐 병원 측에서 뭐 누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한 의료인은 면허정지 6개월입니다. 선생님의 면허를 걸고 각각의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법의 취지는 인펙션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일회용품, 주사용품을 다시 사용한 경우, 한 번 사용한 경우 다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민원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마취를 한다고 로컬로 마취를 한다고 리도카인을 빼서 여러 번 찔렀습니다. 여러 군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이후에 주사기에 일회용 주사기에 주사기를 넣고 여러 번 찔렀다. 다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발하겠다. 얼마 줄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분이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한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로 돼 있으니 그 사람이 다시 사용했다고 하는데 다시 사용한 건 맞다라고 하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면허 정지 6개월이라는데 찾아보니 안 받으려면 그러면 돈을 얼마 줘야 되나요? 여쭤봐서 아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거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보건소 직원이나 환자 그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오히려 무고로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끝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기에 만약에 이분이 걱정이 돼서 돈을 줬다거나 보건소에서 그건 맞잖아요. 일단은 사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인을 했으면 굉장히 일이 커지고 면허정지 6개월을 억울하게 받았다면서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1개월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요즘 마약류가 문제가 되죠. 마약류나 수면제 같은 것을 달라고 하고 여기에 어딕션 돼 있는 환자들이 주지 않으면 갑자기 진료 거부한다. 원하는 약을 주지 않으니 진료 거부니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는 아 이런 민원이 나왔으니 진료 거부한 건 맞나요? 약 안 주셨으니 이러면서 또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말 한마디로 면허정지 1개월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인터넷 찾아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5266호 202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것 다 떠나서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료는 할 수 있지만 처방이나 어떠한 치료 방침은 우리가 정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권리이고 그거를 강요받는다 그래서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진료 거부는 아닌데 보건소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일이 커지기 싫으면 여기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선생님들에게 진료 거부 아니고 얘기하는 소리 순간 아, 내 면허 한 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처방 안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냥 약을 안 줘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진료 거부도 되지 않으니까요. 현장에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않으셔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 있습니다. 진단서. 되게 참 법이요. 참 이렇습니다. 진단서 또는 그러니까 17조 1항이나 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면허정지 2개월입니다. 이게 뭐냐? 17조 1항이나 2항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환자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줘야 됩니다. 1항은.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등에게 아니면 이런 직계 좀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직계 좀비 속이 있는데 형제자매라고 와서 진단서를 주면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지만 환자가 사망했다고 오면요, 사망진단서 포함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면허정지 2달이 될 수 있는 진단서 그냥 한 줄 써주셨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항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여기에 보시면 거짓 작성의 부분을, 요즘 자꾸 뭘 하면 실손보험 문제가 자꾸 되는데, 실손보험에서 특히 더더욱이 일부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 코드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이거를 써주면 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사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게 없죠. 그냥 환자가 원하니까 진단서를 써줬는데, 이걸 가지고 최근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허위진단서, 보험사기의 허위진단서로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면허정지 3개월짜리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보험 사기라고 자꾸 나오는 것들 중에 실제로 무슨 브로커를 끼고 환자 유행을 하고 돈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요,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받는 처벌이 이겁니다. 거짓 작성이라고, 진단서 허위 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쓰실 때, 각종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어떤 선의로 해준 부분들이 나중에 잘못 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이렇게 주면 문제인데 안 줘도 면허정지 1개월입니다. 그게 뭐냐? 17조 3항이나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근데 이 와중에 뭐가 환자가 오면 제일 나은데요. 제일 중요한,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보험사 직원들입니다. 보험사, 무슨 직원들이 이런 서류를 발급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환자한테 받으면 다행인데 본인이 다 이제 무슨 동의서나 이런 거 위임장을 본인 이름으로 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이나 3항에서 어느 쪽에 걸면 걸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수면제 얘기했지만 수면제를 주지 않으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또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보건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변호사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조항이 있다라고. 근데 이 조항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약사법에 따른 조항입니다. 약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직접, 그러니까 처방전을 주지 않고 병원 내에서 직접 줬을 때,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내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약을 준 데에 대한 이 처벌 조항이지, 그냥 환자가 원하는 처방전을 주지 않았다고 받는 처벌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중에 혹시나 누가 문제 삼더라도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료 기록 열람, 사본 발급도 아무한테나 주면, 요즘은 또 되게 웃긴 게 이것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 의료 기록은 환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내주면 안 된다. 가족이어도 위입장이나 이런 서류가 있지 않으면 주기 힘들다라고 돼 있는데, 요즘 참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걸 하면서 요즘은 자꾸 진료 정보를 네트워크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보존 책임이나 보안에 대한 책임을 또 의료기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 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 22조에는 진료기록부 기록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없으면 경고,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이나 고의로, 그러니까 허위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나 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는 면허정지 1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사례로 말씀드린 대전천공에서 거의 허위 기재로 면허정지, 실형을 받으신 그 선생님,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되게 된 그분이 된 조항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이렇습니다. 22조 진료기록부에 우리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 갖추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2013년도 4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시 이 법을 만든 게 의료계에서 의협 대변인을 하시던 분을 당시에 자유선진당이죠. 거기에 비례대표 1번으로 몰아서 당시에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당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드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하는 게 의료인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 법을 발의해버렸고 이분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었습니다. 통과된 법안. 근데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조항 하나로 상세히 기록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로 면허 취소를 당하는 회원들이 생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정치권으로 보내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그분들을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분이 하는 법 하나하나가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 5년, 10년 후에 이 법이 우리 회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5조. 오늘도 얘기하지만 오늘도 필수 평점 때문에 오신 분들 많겠지만 우리가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합니다. 이 면허 신고 제도가 만들어진 게 법 22조고 2011년도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허 정지가 된 사례는 없는데요. 수시로 이 조항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도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왜 3년마다 의료신고를 하냐? 3년마다 할 필요 없이 내가 당연지정제에 묶여서 진료를 하려면 언제든지 간에 심평원에 신고를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진료하고 경기활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신고보다 더 강하게 우리 의사들의 그 진료 현황이 정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왜 옥상옥의 규제를 만드느냐라고 경기도의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법은 이대로 시행이 됐고 이대로 지금 우리들은 이런 또 족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로 대한의사협회에 위탁이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한 그 내역은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건복지부로만 보내고 우리가 회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도 뭐 선거권 얘기가 나오지만 선거권에서 선거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라 이러면서 또다시 회원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하나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다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만 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호법이 통과됐더라도요. 대학병원에서 피해에게 의료행위 시키시는 교수님들 시키는 행위 하나하나가 3개월짜리 면허정지 규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현장에서 최근에 있던 발언입니다.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받은 카톡.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이 건도. 환자가 그러니까 RN에게 프로포폴 지시하라고 환자를 눕혀놓고 이 선생님이 지시를 했는데 환자가 민원이 왔습니다. 의사가 직접 만나니까 불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러니까 너 자격정지 3개월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줄래? 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 신고하겠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은 우리가 간호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시한 약을 다 쓰니까요. 프로포폴이 아니라 모든 약들을 처방대로 처방한 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끝냈는데 만약 이 자리에 의사가 없었다. 그다음에 요즘 이게 문제가 되는 마약류이다. 또는 이 환자를 보지 않고 초진인데 그냥 루틴으로 줬다. 이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행위에서도 이것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아까 그냥 15일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그냥 3번 그거 쌓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아주 사소한 범죄여도. 실제로 최근에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그냥 15일 쉬고 말지 싸우는 게 힘들어. 싸우는 것보다 그게 낫지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백신.
이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사용하면 3개월입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면허정지 3개월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문구 하나 때문에 사소하게 유효기간 1시간이 지난 약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이거를 행정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 기사가 아닌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그렇습니다. 되게 웃긴 게 우리는 PA한테 유착의 수술까지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료 기사가 아닌 자, 심지어 조무사가 엑스레이 버튼 하나 누르면 그걸 시킨 원장님은 자격정지 1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호법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 하나 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권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무슨 이런 것들 핫팩 하나 잘못해준 것 때문에 면허정지 15일이 나올 수 있는 이 정도로 굉장히 면허를 소중히 다루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줘도 된다. 우리가 아는 행위는 교육만 시키면 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때문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의료농단 시대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 도구들이 나빠지지 않게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배들 1년 가까이 싸우고 있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싸우는 도중에 텅핑해서 뭔가 있다라고 하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연이가 어제 사실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밴드도 만들어서 그것도 해주시고 비 오는데 저희가 경기도사에 어제 53차 대한문 집회 때 모여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코백 이런 거 모여서 이런 배지도 전공의 선생님들 의대생분들이 직접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만들어서 이런 서로의 싸우려고 그런 의지를 다투고 단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필수의료 패키지만 계속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와중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지금도 구속이 돼 있고 구속당하고 보석 청구가 기각이 돼서 지금도 이 추위에 구치소에 갇혀 있고 이 법이 이대로 지금 가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가면 이분은 면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면허 취소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전공의학 의대생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 건이 단순히 우리 후배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싸움이라고 그냥 우리가 외면했을 때 결국은 지금 개업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의사위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낫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면허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토요 집회나 저희 투쟁뿐만이 아니라 후배들 위한 싸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같이 싸워 주시기 그리고 그래서 우리 면허를 지키는데 의료농단 시대에 우리의 면허를 지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중에 아까 강봉수 부회장님께서 초반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대한문에서 말씀드렸고 지난주 의협 비대위 2차 회의에서 지적했지만은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허수아비 협의체로 필수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분쟁특법법을 다루는 예를 보더라도 주안점을 책임보험식으로 전 회원 보험 가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주제가 되어야 되고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수백 배 되는 기소율과 형사처벌을 없애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뭐 보험을 받으려면 환자 동의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든가 이런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더 기피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계약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정구 부회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아마 너무 많은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참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독일의 목사인 마르틴 니밀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에러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안 떴는데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 확인서에 진단 코드명을 적어달라는 요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게 떴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되는 질문이 있으면 또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의료법상 진료 확인서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이 진단 코드가 들어가는 원칙적으로 진단서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고지한 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그런 이제 실손보험 문제 때문에 진단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진단 코드를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진단서 비용을 내는 게 부담된다라면서 그런 꼼수를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진단 코드가 들어가면 진단서라고 얘기하셔도 받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진료 현장에서는 그러면 또 굉장히 왜 이런 걸 안 해주냐, 깐깐하게 안 하냐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은 대부분 이제 로컬 선생님들은 더더욱에 동네 장사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코드가 들어가 있는 서류는 진단서에 준해서 비용을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진료 확인서는 진단서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코드와 진단서의 코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료 확인서는 조금 원하는 대로 코드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자체가 진단서처럼 취급받으면서 아까 진료 면허 정지 사유에 있는 여러 가지 진단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단 코드가 드러나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주의하셔야 된다.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간도 됐고,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 하여튼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나 해주신 강봉수 부회장님께 참 여러분 마음으로 또 멀리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